자, 124페이지에서 양구로 3번 법정갱신 보시면 얘는 묵시적갱신 같은 말이고 계약갱신 요건과는 다른 거다. 이렇게 했던 거. 이건 임대인, 임차인이 멍 때리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멍 때리면 동그라미 1번.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아무것도 안 했대요. 갱신거절 통지를 안 한 거예요. 멍 때렸어요. 그러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다만 기간은 1년으로 본다. 주임법은 2년으로 본다. 예전에는 정함이 없는 걸로 본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지금은 주임법은 2년으로 본다. 상임법은 1년으로 본다. 그래도 그거는 임대인만 구속하죠. 그러니까 상임법에서 임대인은 1년이 그냥 1년. 무조건 1년을 인정해줘야 돼. 법정갱신이 되면. 근데 임차인은 자기 마음대로 계약 해지 통고할 수 있죠. 계약 해지 통지나 통고나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3개월 후에 효력 발생하게 되고 역시 누구만 유리한 거? 임차인만. 선택권이 있으니까 그런 거고. 이제 판례를 제가 하나 설명드려보면 이런 판례였는데요. 자, 기간을 처음에 이제 1년으로 했어요. 이렇게 1년으로. 근데 둘 다 멍 때렸어요. 임대인도 갱신거절 통지 안 하고 임차인도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던 거예요. 가만히 멍 때렸어요. 어떻게 되죠? 법정갱신이 돼요. 법정갱신 되면 1년으로 본다. 이렇게. 또 멍 때렸어요. 둘 다 아무것도 안 했어요. 또 1년으로 본다. 또 1년으로 본다. 또 1년으로 본다. 그래서 5년 된 거예요. 이제 5년. 문제는 이거죠. 계약갱신 요건에서는 최초 기간 포함해서 5년으로 제한하잖아요. 계약갱신 요건은 5년으로. 자, 이제 5년 다 채웠다고요. 또 둘 다 멍 때렸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 둘 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6년으로 5년 초과해서 6년으로 이렇게 법정갱신이 될 수 있나 없나? 이게 문제가 됐던 판례죠. 왜냐하면 계약갱신 요건은 5년으로 제한하니까 그럼 법정갱신도 똑같이 5년으로 그냥 제한되는 거다. 6년으로 안 된다. 맞아요? 그렇지 않다. 왜? 제가 다른 거라 그랬잖아. 계약갱신 요건, 법정갱신은 다른 거라고요. 계약갱신 요건은 임차인이 갱신을 요구한 거예요. 적극적으로. 그랬을 때는 5년으로 제한되고 좀 그거 아니잖아 지금. 둘 다 멍 때리고 있으면 법정갱신은 이렇게 6년으로 될 수 있다. 왜? 다른 거니까. 5년 제한 규정은 계약갱신 요건만 적용되는 거다. 법정갱신은 적용되는 게 아니라고. 6년, 7년, 10년, 100년으로 계속 될 수 있어요. 이건. 법정갱신. 이게 싫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임대인은 갱신거절 통지하면 돼요. 그럼 되는 거지. 그럼 끝나게 되는 거죠. 그거 안 하면 멍 때리면 계속된다. 5년 제한 규정은 어디 있는 거다? 계약갱신 요건. 그래서 계약갱신 요건과 법정갱신은 다른 거다. 그게 결론이라고. 결론. 또 이제 이런 판례도 있어요. 뭐냐면 처음에 1년으로 한 거예요 또. 근데 이번에 임대인이 끝내고 싶어요. 아니 나 끝내야지. 얘랑 안 할 거야. 임대인이 갱신거절 통지를 했어요. 요때쯤에 이제 6개월부터 1개월까지 사이에 갱신거절 통지를 한 거예요. 통지. 그럼 이제 갱신거절 통지를 했으니까 1년으로 끝. 맞아요? 끝난 거야? 이제 임차인은 그냥 나가야 돼요? 아니죠. 갱신거절 통지는 왜 한 건데요? 법정갱신을 막으려고. 계약갱신 요건은 별개잖아요. 이거 후라 하더라도 임차인은요? 계약갱신 요건을 행사할 수 있어요.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고. 이게 별개니까 행사가 가능하다. 만약에 갱신거절 통지 후에는 계약갱신 요건 행사를 못한다 그러면 계약갱신 요건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 임대인이 먼저 선수 치면 끝나버리는데 그러면? 그게 아니라고요. 이거는 묵시적 갱신을 막는 거고 이거랑 별개로 임차인에게 계약갱신 요건이 따로 있는 거라고요. 따로따로니까. 그러면 이제 갱신거절 통지라면 법정갱신, 묵시적갱신은 안 돼요. 그건 안 되지만 계약갱신 요건 행사는 가능하다. 별개니까. 그럼 어떻게 되죠? 최초 기간 포함해서 5년까지 된다고. 이렇게 5년까지 여기네. 이때는 5년 제한 규정 적용이 된다고요.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건 행사를 했으니까 그때는 최초 기간 포함해서 5년까지로 제한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임대인이 이렇게 했어요. 이제 그래 5년 인정해줄게. 근데 계약서는 우리 1년으로 됐으니까 계약서 다시 쓰자. 5년으로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때 이제 계약서 다시 쓴 거예요. 계약서를.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야 이거 재계약이니까 계약서 다시 쓸 때는 왕창 올려도 되는 거야. 그래서 왕창 올렸어요. 왕창.
그랬더니 판례가 그거 안 된대. 왜 그러냐면 요때 재계약을 했지만 계약서 다시 썼지만 이게 재계약이에요? 아니잖아. 갱신이지. 그죠? 계약갱신요건 행사한 다음에 그냥 계약서만 다시 쓴 것뿐이잖아요. 계약서만. 성격은 그냥 갱신이라고. 갱신. 그러면 5년 기간 내는 어떻게 된다고요? 100분의 9가 적용된다고. 5년 기간 내에. 재계약일 때는 왕창 올려도 되지만 이게 재계약이 아니라 갱신이니까 그 기간 내에는 100분의 9가 적용된다. 그래서 왕창 받은 거 초과 부분은 무효, 부당이득 반환해라. 그런 판례죠. 그래서 이 판례에는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어요. 계약갱신 요구권과 법정갱신은 다른 거다. 그래서 임대인이 법정갱신을 막으려고 갱신거절 통지한 거예요. 그거랑 별개로 임차인은 그래도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가 된다. 그럼 별개로 있는 거니까. 그럼 최초 기간 포함해서 5년으로 되고 이때는 5년으로 끝나게 되는 거예요. 이때는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를 했으니까 아까는 법정갱신 멍 때렸으니까 계속 되는 거고 다른 거고 그럼 5년으로 끝나게 되는데 그 기간 내에는 100분의 9가 적용된다고요. 올릴 때 증액 시. 근데 이제 임대인이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해서 계약서를 다시 썼지만 그거는 재계약이 아니라 갱신이다. 그래서 왕창 올려도 초과 부분은 무효, 부당이득 반환해라. 그런 판례. 그래서 결론은 간단해요. 둘 다 똑같아. 법정갱신 따로, 계약갱신 요건 따로다. 이게 상인법만 있는 판례니까 잘 나오겠죠. 주인법에는 이런 게 없잖아요. 왜 없죠? 계약갱신 요건이 주인법에는 없잖아요. 상인법만 있으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거고. 됐고. 저만 된 것 같지만 일단 넘어갈게요. 양가로 3번. 그래서 동그라미 2번을 보시면 이 경우에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다고요. 이게 정함이 없는 거로 본다가 아니라 1년으로 본다. 그래도 이거는 누구만? 임대인만 그렇다고요. 임대인만 빼봐 1년. 임차인은 계약 해지 통고할 수 있다. 그러면 3개월 후에 효력 발생하고. 양가로 4번 차임 증감 청구권. 그래서 증액 청구 시에 100분의 9 초과 금지. 보세요. 차임 또는 보증금이 9%니까 월세 올릴 때 9%, 보증금 올릴 때 9% 그렇게 적용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 올리면 1년 이내 재증액 금지 그렇게 돼 있고 그리고 증액 시에 100분의 9 초과 금지죠. 주인법도 마찬가지. 증액 시에 20분의 1 초과 금지예요. 감액 시에는요. 왕창 감액을 청구해도 돼요. 그것도 증액 시에만 그런 거지. 증액 시에만. 올해 나왔었죠. 이런 제한들 20분의 1, 100분의 9 증액 시의 제한이다. 감액 시 제한이 아니라. 됐고. 동그라미 2번 지난주에 설명드린 것 같은데 이거 전세를 반전세로 바꾸고 갈 때 그때 제한이 있죠. 왜냐하면 월세는 내면 끝이잖아요. 보증금은 돌려받잖아. 그러니까 임차인은 달달이 내는 월세가 많아지는 게 부담스럽다고. 이게. 그래서 월세로 왕창 못 올리게 제한이 있는 거라고. 이게. 그럴 때 기억 연 1할 2푼 주인법은 1할이었어요. 10%. 그리고 니은 기준금리의 4.5를 곱한 거죠. 4.5배 곱하기 더하기 4.5%가 아니라 주인법은 더하기 3.5%. 그래서 이게 더하기 4.5% 이렇게 나올 수 있다고요. 원래 주인법도 곱하기 4였어. 4배. 근데 바뀌어서 더하기 3.5%. 상인법은 아직 안 바뀌어서 계속 곱하기 4.5 더하기 4.5% X. 그거 적어놓으셨죠? 지난주에. 더하기 4.5%가 아니다. 둘 중에 낮은 거죠. 그리고 6번 권리금 보호. 권리금 보호. 양가로 1번 권리금이 뭔지는 아시는데 상가임대차에서 영업시설, 영업상 노하우로 주고받는 거. 권리금. 권리금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그랬죠. 돈은 중개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이제 권리금 계약 그러면 당사자가 중요해요. 125페이지에서 동그라미 2번 권리금 계약이라 한 데 있죠. 권리금 계약. 권리금 계약은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다. 그럼 누구랑 책임하는 거예요? 신규 임차인과 임차인. 이 권리금 계약에서 임대인이 나오면 절대로 안 되네요. 그러니까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지금 보세요. 여기 상가 임대인이 있어요. 임차인이 있죠. 신규 임차인이에요. 요게 권리금 계약이에요. 신규 임차인과 임차인이 책임하는 거. 그래서 신규 임차인이 권리금을 임차인에게 주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게 뭐죠? 요거는 임대차죠. 임대차 계약.
신규 임차인과 임차인이 체결하는 건 권리금 계약. 이게 권리금 계약이에요. 신규 임차인과 임대인이 체결하는 건 임대차 계약이에요. 임대차 계약이라고. 그러면 이 권리금을 어떻게 하면 주게 됩니까? 언제 주는 거예요? 신규 임차인이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그 건물에 들어가서 장사를 하게 될 때 그때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주는 거라고. 그렇게요. 그래서 당사자를 잘 봐야 돼요. 권리금 계약은 신규 임차인과 임차인, 임대차 계약은 신규 임차인과 임대인이 체결하는 거지. 이렇게. 근데 이제 양가로 2번 권리금 회수기의 보호에서 방가로 1번 이제 방해 행위가 있죠. 임대인이 요 임차인이 권리금을 못 받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방해 행위.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임대차 기간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로 권리금 계약에 따라서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이 되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임차인이 권리금 받는 거 방해하지 마. 근데 이제 박스에 있는 내용들이 방해 행위예요. 아무 때나 하는 게 방해 행위가 아니라 기간이 정해져 있네. 기간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종료시까지. 상인법은 주로 3이니까 3개월 전부터 종료시까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기역, 니은 같은 거예요. 자,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에게 권리금 요구해. 야, 권리금 나한테 내놔. 권리금 누가 받는 거라고요? 임차인이 받는 건데 임대인이 자기한테 권리금 달라고 해. 방해행위다. 아니면 받았대요. 방해행위. 기역, 니은 같은 거죠.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받았다. 그거 방해행위라고. 권리금 누가 받는 건데? 임차인이 받는 건데 왜 지가 받아? 그리고 디귿.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주려고 그러는데 못 주게 한대요. 야, 쟤한테도 주지 마 하는 거죠.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얌체야. 자기가 못 받으니까 못 주게 하는 거죠. 쟤한테 주지 마 하는 거. 얌체야. 근데 기역, 니은, 디귿처럼 하지도 않아요. 그냥 이거는 그렇구나. 당연히 방해행위다. 임대인이 권리금을 요구하고 권리금 받고 권리금 못 주게 하고 이런 거 방해행위인데 리을, 미음처럼 한다. 주로. 리을 보세요. 왕창 올린 거예요. 왕창. 그래서 두 번째 줄. 차임 및 보증금 등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 동그라미. 왕창 올린. 현저히가 얼마인지는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왕창 올린 거 왕창. 현저히 고액이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했다. 왕창 올리는 게 방해행위다. 이렇게 한다고요. 보세요. 이게 왜 방해행위예요? 권리금을 언제 준다고요? 이렇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신규 임차인이 그 건물에 들어가서 이제 장사를 하게 돼요. 그때 이렇게 권리금 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보증금 왕창 올랐고 월세도 왕창 올랐대요. 그 건물에 들어갈 수 있어요? 못 들어가요. 신규 임차인이 그 건물에 들어가서 장사를 못 한다고요. 원래 전에 있던 보증금 월세보다 왕창 올라버리면 이렇게 계약이 안 되니까 당연히 권리금도 못 주는 거지. 권리금은 신규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그 건물에 들어가서 장사를 할 때 주는 건데 못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렇게요. 그래서 리을이 방해행위다. 왕창 올리면 못 들어가니까. 이렇게 하지도 요즘 잘 안 해 또. 어떻게 하면 미음처럼 해요. 미음. 아예 안 만나죠. 그냥. 아예. 이렇게 계약을 체결을 해야 권리금 주잖아요. 근데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과 계약을 안 하겠대요. 나 너랑 계약 안 할 거야. 안 만나줘. 연락도 안 받고. 그럼 어떻게 해요? 이 건물에 못 들어가니까 권리금을 못 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리을하고 미음은 같은 취지죠. 신규 임차인이 그 건물에 들어가서 장사를 못하게 하니까 못하니까 권리금을 못 준다 그런 거예요. 보증금 월세 왕창 올랐으니까 그 건물에 못 들어가고. 아니 임대인이 안 만나주니까 계약 못하니까 그 건물에 못 들어가고 그 건물에 들어가서 장사를 못하니까 권리금을 못 주게 된다. 그래서 이게 방해행위다. 이게 리을 미음이 되고. 그래서 동그라미 2번 임대인이 이렇게 해서 손해를 입었다. 임차인이. 그러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건데 두 번째 줄에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 항상 우리는 둘 중에 비교하면요. 항상 작은 거라고 돼 있어. 작은 거, 낮은 거. 높은 금액이 아니라 낮은 거. 두 가지. 이걸 외우시는 게 아니라 두 가지가 있으면 항상 낮은 거구나. 낮은 거. 작은 거. 그거의 예외가 한 가지 있는 게 우리 중개보수에서 교환이었어. 교환은요? 교환 맞바꾸면 둘 중에 큰 거야. 큰 거. 교환은. 그거 빼놓고는 두 가지가 나오면 항상 작은 거, 낮은 거라고요. 큰 게 아니라. 그래서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하는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은 낮은 금액이다. 큰 금액이 아니라. 그리고 3번 손해배상 청구는 3년 이내 해라. 상해법은 주로 3이니까 3년 이내 해라. 이렇게 하는 거고. 그리고 그 다음 방가로 2번을 바로 넘어갈게요. 권리금 보호 제한 등. 자, 이건 뭐냐면 동그라미 1번 계약갱신 요구 거절 사유가 있을 때는 또 임대인이 이렇게 해도 돼요. 아까 뭐 3기 참 연체한 사실이 있다. 중과실 파손 아니면 대부분 철거 그런 갱신 거절 사유가 있다. 그럴 때는 신규 임차인과 계약을 안 해도 상관이 없다고. 그럴 때는 방해행위가 아니다. 그렇게 돼 있고 계약갱신 요구의 거절 사유가 있을 때는 방해행위가 안 된다. 그런 취지. 동그라미 1번은. 그리고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2번도 방해행위가 아니야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할 건 나중에도 이게 방해행위가 뭔지, 방해행위가 아닌 건 뭔지, 방해행위가 아닌 거. 계약갱신 요구 거절 사유가 있다. 그럼 방해행위가 안 되고 동그라미 2번 넘겨보시면 또 나와요. 박스가. 이럴 경우에도 방해행위가 아니다. 이럴 경우는 신규 임차인과 계약을 안 해도 된대요.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과 계약을 안 해주는 게 방해행위였잖아요. 근데 이럴 때는 계약을 안 해도 된대요. 보세요. 기억.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는 자가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다. 어떤 경우죠? 돈이 없어 보이는데.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을 딱 봤더니 애가 돈이 없어 보여. 거절. 너 왠지 월세 밀릴 것 같아. 거절. 그럴 수 있는 거야. 니은 보세요.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는 자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다. 어떤 경우죠? 임차인을 딱 봤더니 애가 싸가지가 없어 보여. 왠지 그냥 의무 위반하고 싸가지가 없어 보이는 거야. 기억은 돈이 없는 거고 자리가 없다. 니은은 임차인이 애가 싸가지가 없대. 그래도 거절해도 돼요. 기억 니은은. 나 너랑 안 할 거야. 된다고. 신규 임차인이 돈이 없거나 아니면 신규 임차인이 싸가지가 없다. 그럴 때는 신규 임차인과 임대인이 계약을 안 해도 된다. 근데 기억과 니은을 임대인이 어떻게 하냐고요. 신규 임차인을 처음 딱 본 거예요. 처음 딱 봤는데 애가 돈이 없어 보이는데 애가 싸가지가 없어 보이는데 그걸 어떻게 하냐고.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어떻게? 신내렸으면. 관상을 볼 줄 안대. 어우 그럼 알지. 그거 아니면 작두 타고 와서 신내렸으면 알지 그거. 그거 아니면 알기 어렵다고. 그래서 기억과 니은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관련 정보를 제공을 해야 돼요. 누가?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이 아니라.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기억과 니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그래야 알잖아요. 그래야. 그렇게 돼 있고. 그래서 기억, 니은은 또 잘 나오지 않아요. 왜냐면 문제 내기가 어려워. 근데 깔끔한 게 있잖아요. 디귿을 보시면 숫자로 돼 있으니까 요게 내게 더 편하잖아. 요게. 숫자만 살짝 바꾸면 되는데. 못하러 창작의 고통을 느껴. 간단하게 그냥 숫자만 바꾸면 되는데. 그죠? 그래서 디귿을 잘 봐야 된다.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 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대요. 장사도 안 했대. 무려 1년 6개월이나. 1년 X, 6개월 X, 3년 X. 상위법은 주로 3이라고 3년 X. 1년 6개월이에요. 6개월 곱하기 3 하면 18개월이지. 그럼 1년 6개월 나오잖아. 머릿속으로 계산하지 마세요. 이미 계산 끝났어. 제가 해봤어. 6개월 곱하기 3 하면 18개월. 상위법은 주로 3이 필요해서 6개월 곱하기 3 하면 18개월이고 18개월이 1년 6개월이에요. 1년 6개월 이상 장사 안 했으니까 거절해도 된다. 그리고 리을을 보세요. 리을.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사실. 법을 너무 어렵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권리금 보호 이 규정이 임차인을 전혀 보호를 못하고 있어요. 왜? 법을 너무 어렵게 만들어놨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이거 보세요. 이게 지금 리을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에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과 계약을 거절할 수 있다. 뭔 말이냐고 도대체 이게. 한국말이긴 한데 이걸 이해하면 천재야 천재. 저도 그래서 3년 만에 간신히 이해했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가 그냥 막 설명을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이제 신규 임차인을 보세요. 신규 임차인.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줬나요? 안 줬나요?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그러니까 임차인 입장을 잘 보세요. 임차인 입장에서. 권리금을 받았나요? 안 받았나요?
받았어, 얘 이미 권리금을.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했다고 나오잖아요. 받았어. 그거를 임대인은 알고 있네. 임차인이 권리금 받은 사실을 알고 있어요. 어떻게 알았죠? 자기가 소개시켜줬어. 임대인 밑에다 적어놔야 돼. 오지랖 넓다. 아, 오지랖 넓어. 한 명 소개시켜준 거예요. 야, 너 얘랑 해라. 그래서 소개시켜줘갖고 권리금 받은 거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사실 없겠죠, 거의. 임대인이 한 명 소개시켜줘서 권리금 받았고 그걸 알고 있잖아. 내가 소개시켜줬는데. 근데 임차인이 어떻게 했냐면 한 명을 또 데리고 온 거예요, 지금 한 명이. 이미 권리금 받았는데 누가 권리금 더 주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한 명 데리고 또 온 거예요, 또. 그럴 때 그 두 번째 계약은 거절해도 된다, 그거예요. 이미 권리금 받았는데 거절 안 하면 권리금 또 받는데 권리금을 이중으로 받게 되는데, 그래서 리을 뒤에 가로하고 권리금을 이중으로 받게 되니까 라고 적어놔야 돼. 그럼 이제 이게 이해하기가 쉽다. 이 박스 내용은 임차인이 데려온 신규 임차인과 계약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예요. 리을 보면 이제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을 또 데리고 온 거예요. 또 이미 권리금을 받아놓고도 되게 뻔뻔스러운 사람이지. 그래서 두 번째는 거절해도 된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내기 나오기가 좀 그렇잖아요. 이게 출제위원들도 이게 리을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3년 만에 간신히 알았다니까. 간단한 거 디귿이 있으니까 숫자만 바꾸면 되는데 뭘 이렇게 어렵게 내. 그래서 디귿 숫자만 잘 보면 되구나. 내용이 너무 어려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됐고, 그리고 방글어서 한번 권리금 적용 제외는, 자,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이 두 가지 경우엔 권리금 보호 규정 적용이 안 되는 건데, 동그라미 1번은 뭐냐면 대규모 점포에서 대형마트, 백화점 그런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줄 준대규모 점포 돼 있네. 전통시장 적어놓으세요. 그러니까 대형마트, 백화점, 준대규모 점포는 전통시장도 적용이 안 돼. 그리고 2번은 국유, 국가 거, 그리고 공유, 지자체 거. 국가나 지자체가 뭔 권리금 받아먹어. 적용 안 된다. 그런 거고. 그리고 동그라미 2번은 쉬우니까 동그라미 1번만. 백화점, 대형마트, 이게 대규모 점포, 준대규모 점포는 전통시장. 전통시장도 적용이 안 돼요. 권리금 보호규정 적용이 안 돼. 또 권리금 보호규정은 보증금이 크대요. 서울에서 4억 초과래. 적용돼요, 안 돼요? 적용된다 그랬죠. 적용되는 거. 권리금 보호 규정, 대항력, 계약갱신 요건, 권리금 보호, 상기 차임 연체 시 계약 해지하는 거는 그거는 다 적용된다고. 보증금 다소를 불문하고. 서울에서 환산 보증금이 5억이어도 권리금 보호 규정 적용된다고. 오히려 보증금이 큰 거일수록 더 보호를 해줘야죠. 권리금이 더 클 거 아니야, 이게. 그래서 적용된다. 대항력, 계약갱신 요건, 권리금 보호, 그리고 상기 차임 연체 시 계약 해지. 그 네 가지가 보증금이 크더라도 적용되는 거. 그거. 1교시 했던 건데 기억이 안 난다고. 다행이네. 이상하게 다음 주가 되면은 다음 주잖아요. 또 해가 바뀌잖아. 2018년으로. 그럼 또 기억이 안 나. 또 이상하게. 일주일 차인데도 기억이 안 나. 이상하게. 떡국 한 그릇 먹으면 기억이 안 나요. 그러나 아직 많이 남았으니까. 그 다음 4번 권리금 계약서의 작성 및 권리금 평가 기준 고시 별 의미가 없고 그냥 넘어가시면 되고요. 7번은 상가 건물 임대차 표준 계약서인데, 자, 임대차 표준 계약서예요. 법무부 장관 동그라미. 상가 건물 임대차 표준 계약서 법무부 장관. 그리고 그 위에 방가로 위에 좀 의미가 있는 게 있네. 방가로 4번에 표준 권리금 계약서 작성이 있죠. 동그라미 1번 국장이에요. 그러니까 상인법에서는 계약서가 두 가지가 나오는데, 상가 건물 임대차 계약서가 있어요. 임대차 표준 계약서죠. 있고 또 권리금 표준 계약서가 있어요. 권리금도 계약이니까, 이렇게 권리금 계약이니까 권리금 표준 계약서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 표준 계약서를 만드는 사람이 다르거든요. 상가 건물 임대차 표준 계약서는 법무부 장관이에요. 이것도 통일을 시켜주려고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안 바뀌었거든요. 얘는 국장이에요. 그래서 이게 다르기 때문에 한 번 나온 적이 있었죠. 주임법에서는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밖에 없어요.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법무부 장관이.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서 그 표준계약서는 법무부 장관이 만드는 거죠. 상가 건물이나 아니면 주택이나 상관없이. 주택임대차 계약서도 표준계약서는 법무부 장관. 상가 건물 임대차 계약서도 이 표준계약서는 법무부 장관. 근데
상위법에서는 권리금 계약서도 있다고. 권리금 표준 계약서는 국장이다. 외우기는 쉽죠. 권리금이니까 국장 돼 있잖아. 기업. 권리금 표준 계약서는 국장. 기업. 문제가 있어. 이런 게 너무 많아. 기업. 너무 많아. 그래도 없는 것보단 나니까. 권리금 표준 계약서는 국장이에요. 이렇게 그런 차이가 있죠. 앞에 가서 잠깐 확인해 보면 121페이지에서 8번을 보세요. 121페이지에서 8번 표준계약서 있죠?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예요. 121페이지에서 8번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는 첫 번째 줄에 뭐라고 되어 있죠? 법무부 장관이 서식을 정의사. 아, 임대차 계약서 표준계약서는 다 법무부 장관이구나. 근데 주임법에서는 당연히 권리금 표준계약서는 안 나오죠. 권리금은 상가건물에 있는 거니까. 그렇게 되고 들어와서 126페이지에서 8번 차임연체와 해지도 잘 나오죠. 3기 차임연체했다. 계약 해지할 수 있다. 2기가 아니라 3기. 이거는 보증금이 커도 적용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보증금이 커도 적용되는 게 사실 올해 처음 나왔어요. 올해. 어려워서 잘 안 나오다가 내년에 다시 나올 수 있죠. 이제는 처음 나왔으면 그 다음부터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제 쉬운 거라서 보증금이 커도 적용되는 거 네 가지가 대항력, 계약갱신 요건, 권리금 보호, 그리고 3기 차임 연체 시 계약 해지하는 거. 요건 보증금이 커도 적용이 된다. 그렇게 보증금 다소를 불문하고 그것까지도 기억하셔야 되고. 됐고. 이제 117페이지에서 경매인데요. 경매도 한 문제가 나와요. 경매도 한 문제가 나오고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이라는 게 한 문제가 나오거든요. 지금 우리 이 입문서에는 없어요. 경매만 좀 나와 있고. 경매도 한 문제밖에 안 나와. 근데 내용은 굉장히 어렵고요. 양도 무진장 많아. 딱 한 문제밖에 안 나와. 물론 두 문제 나온 적도 있지만 통상적으로 한 문제밖에 안 나와요. 내용이 어려운데 그럼 이거 어떻게 제껴야 돼요? 양도 무진장 많고 한 문제밖에 안 나오니까 제낄 게 아니야. 나중에 되면요. 이건 진짜 고마운 거예요. 기출 문제만 풀어보면 그냥 맞출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올해는 아니었어. 올해는 조금 어렵게 나왔거든요. 근데 기출 문제만 풀어보면 그냥 맞출 수 있어요. 어렵게 나오면 사실 그냥 못 풀어. 그냥 틀리라고 던진 거예요. 그냥 틀려도 되는데 쉽게 나오는 것들은 기출 문제를 변형해서 계속 나와요. 나오는 것만 나와. 양이 많고 문제가 한 문제밖에 안 나오는 건 기출 문제만 잘 보면 된다 그랬어요. 이게 그런 거예요. 자, 경매의 종류, 법원 경매, 강제 경매랑 임의 경매가 있네. 강제 경매, 임의 경매. 파란색 1번 강제 경매, 파란색 2번 임의 경매. 크게 보면 강제 경매, 얘는 집행 권한이 필요해요. 이게 뭐냐면 소송 제기 승소해서 판결문 이걸로 경매 넘기는 거예요. 그냥 일반 채권자들은 소송 제기 승소한 다음에 그걸로 경매 넘겨요. 강제 경매. 그러면 임차인은 어떤 경매를 하는 거예요? 강제 경매. 임차인이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을 경매로 넘긴다. 방법이 한 가지밖에 없다 그랬잖아. 무조건 소송 제기해서 승소한 다음에 그 판결문으로 경매 넘겨라. 강제 경매해라. 그럼 질문 드려볼게요. 임차인이 강제 경매를 신청해요. 경매 신청할 때 1번 집을 비워주면서 경매 신청한다. 2번 집에 계속 그냥 살면서 경매 신청된다. 답은 2번. 집에 계속 살면서 경매 신청된다 그랬어요. 반대 의무의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그게 집에 살면서 경매 신청이 된다. 임차인이 강제 경매를 신청할 때. 그럼 언제 집을 비워준다? 보증금 받을 때. 우선매 조건을 행사해서 보증금 받을 때는 그땐 집을 비워줘야죠. 집에 살면서 보증금도 받고 그건 너무 욕심이 많은 거잖아. 보증금 받을 때는 비워주는 거고 경매 신청할 때는 비워주는 게 아니다. 그렇게 했던 거고. 그래서 임차인은 강제 경매다. 2번 임의 경매는 파란색 2번. 얘는 저당권자가 하는 거예요. 담보물권자가 저당권자. 소송 제기 필요 없다고. 바로 경매를 넘기잖아요. 바로. 저당권자가 뭐 돈 안 갚았다고 해서 뭐 소송 제기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냥 바로 경매 넘기면 돼요. 임의 경매. 그럼 질문 드려볼게요. 임차인은 경매 신청권은 없다. 이렇게 나와요. 임차인이 경매 신청권이 없대. 그럼 그 경매가 무슨 경매를 말할까요? 임차인은 경매 신청권이 없다. 당연히 임의 경매. 경매 신청권은 임의 경매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소송 제기 승소해서 경매 넘기는 건 임차인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임차인이 우선 변제권이 있다고 해서 경매 신청권이 있는 건 아니다. 이게 맞는 말인데 그때 경매 신청권은 임의 경매 신청권이다. 그래서 임차인은 임의 경매 신청은 안 돼요. 소송 제기 승소 후 강제 경매만. 저당권자가 하는 게 임의 경매고 경매가 들어가면 우리가 배울 때는 사실 차이가 없거든요.
뭐 강제 경매가 들어갔다, 임의 경매가 들어갔다. 우리가 배울 때 경매가 개시가 되면 차이가 없어요. 우리가 배울 때는. 근데 실질적으로 차이 나는 게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강제 경매가 경매 취하가 잘 돼요. 경매 취하가. 내가 경매에 이제 참여했어요. 이제 낙찰 받으려고. 그래서 권리 분석 다 끝내고 이렇게 해서 이제 참여해야지. 아, 이 정도 금액은 적당하겠다 했는데 경매가 취하돼.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꽝 나면 이거 경매 안 하는데 이거 헛수고한 거잖아요. 그런 경우가 많다고. 강제 경매는. 임의 경매는 경매 취하가 잘 안 돼요. 주로 누가 하는 거죠? 은행. 저당권 설정해서 경매 넘기는 거. 은행. 피도 눈물도 없어. 안 봐준다고. 바로 경매 넘긴다고. 근데 강제 경매는 그냥 일반인 우리가 하는 거예요. 소송 제기 승소해서 경매 넘기는 거. 우린 마음 약하잖아. 그래서 합의를 잘 봐줘요. 합의를. 채무자랑 합의 봐서 극적으로 합의 봐서 경매 취하고 이런 경우 많다고. 이게 그런 차이가 있어요. 경매 취하가 잘 되는 게 강제 경매다. 이게 극적으로 타협해서 취하니까 그런 차이가 있는 거고 우리가 배울 때는 차이가 없다. 뭐 강제 경매가 들어가건 임의 경매가 들어가건 경매가 들어갔을 때 차이가 없다. 그런 거고. 자, 128페이지 보시면 경매 절차가 쭉 나오네요. 한 번만 읽어볼게요. 이거 외우시는 거 아니고 이거 순서대로 짜맞추는 게 딱 한 번 나온 적이 있어요. 아주 옛날에. 이거 순서대로 이거 어떻게 뭐 외우고 있어 이거를. 자, 이제 처음 보면 경매 개시 결정을 해요. 경매 신청을 하니까 그래 경매하자. 경매 개시 결정. 그 다음 배당 요구 종기를 결정해서 공고해 주는 거. 배당 요구가 뭐냐면은 달라고 하는 거. 법원에서 달라고 하는 거. 채권자들은 언제까지 달라고 해라. 그걸 알려준다고. 배당 요구 종기를 결정해서 공고 알려줘요. 그때까지 배당 요구를 해야 돼요. 임차인 당연히 배당 요구해야 돼요. 임차인. 우선 변제권, 최우선 변제권도 달라고 해야죠. 멍 때리면 안 줘. 임차인. 또 그게 배당 요구다. 그리고 이 배당 요구 종기까지 제일 잘 나오는 게 이건데 임차인의 경우에 배당 요구 종기까지 그때까지 대항 요건을 유지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임차인은 전입신고 함부로 빼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언제까지 안 빼야 되냐면 배당 요구 종기까지 안 빼야 돼. 그때까지. 배당 요구 종기까지 달라고도 해야 되고 배당 요구 종기까지 대항 요건을 유지하고 있어야 돼요. 그 전에 빼면은 안 돼요. 끝나는 거예요. 그냥 상실이에요. 배당 요구 종기까지 대항 요건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매각 준비하고 경매를 준비하는 거예요. 경매를 매각 이렇게 불러요. 옛날에는 경매 뭐 이랬는데 지금 매각. 그래서 낙찰자를 매수인 이렇게 불러요. 경매도 매각이라고 부르니까. 낙찰자를 옛날엔 낙찰자 막 그랬는데 지금은 매수인 이렇게. 경매에서 매수인이 낙찰자예요. 매각 기일 공고. 이제 매각 기일 아니면 매각 결정 기일도 있거든요. 알려줘요. 언제 한다고. 이제 이거는 기일 입찰. 날짜를 정해서 그 날짜에 참여해서 입찰 서면 되는 거. 기일 입찰. 그걸 기준으로 했을 때. 그래서 이걸 좀 해놓으면 매각 기일이 있고 매각 결정 기일이 있어요. 매각 기일, 매각 결정 기일. 요때 우리가 입찰에 참여해서 입찰 서면 되는 거예요. 경매하는 날이에요. 낙찰 받았대요. 낙찰 받으면 바로 돈 내고 이게 아니야. 낙찰 받았어도 매각 결정 기일에서 허가, 불허가 결정을 해요. 그래서 이제 매각 결정 기일에 허가 결정 떨어지면 그때 돈 내는 거예요. 허가 결정 떨어지면. 허가 결정 떨어지면 대금 납부. 순서가. 그러니까 이제 낙찰 받으면 바로 돈 내는 게 아니라 매각 결정 기일에 허가 결정 떨어지면 돈 내는 거다. 이런 거고. 그리고 경매에서 날짜가 굉장히 많은데 두 가지 날짜는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왜냐면 이 매각 결정기는 매각일부터 일주일 이내 이렇게 돼 있대요. 낙찰 받고 허가 불허가 결정 요거는 일주일 이내 해줘야 한다고. 일주일 이내. 한 달 뒤에 허가 결정 그런 거 안 된다고. 일주일 이내. 그리고 대금 납부 돈 내는 거예요. 대금 지급 기한 이렇게 불러요. 기일이 아니라. 이제 법원에서 허가 결정 떨어지면 돈 내는 기한을 알려줘요. 기한. 이게 1월 안이 기한이에요. 이게 1월. 돈 내는 기한이니까. 보통 1개월 정도를 잡아준다고. 1개월 정도로. 1월 안이 기한. 요게 1개월이 아니라 요게 돈 내는 기한이. 시험 문제는 또 뭐가 잘 나오냐면 이게 잘 나와요. 얼마나 치사하게 나오냐면 대금 지급. 그러니까 지급이
납부에 내는 거예요. 돈 내는 기한, 기일로 두 번이나 나왔어요. 허가 결정 떨어지면 대급 지금 기일에 돈을 내야 된다. 납부해야 된다. X. 기한. 기일 그러면 몇 월 며칠에 너 돈을 꼭 내 이거야. 얼마나 부담스럽냐고 거기에. 몇 월 며칠에 돈 꼭 내. 기일. X. 부담스럽다고. 기한. 1월 안에 기한을 잡아준다고. 넉넉하게 1월 안에 기한. 그래서 날짜 두 가지 기억하는 게 매각기일, 매각결정기일. 매각결정기일은 매각기일부터 일주일 이내. 그리고 이제 허가 결정 떨어지면 돈을 내는데 대금 지급 기한을 잡아준다. 기한. 기한이 1월 안이 기한이다. 1개월 정도를 잡아주겠다. 그렇게요. 그래서 이제 돈을 내면 소유권 취득이죠. 또 이런 것도 잘 나와요. 나오는 것만 계속 나오니까 1월 이렇게 잡아준 거예요. 이때까지 돈 내라 이렇게 1개월을 잡아준 거예요. 보통 뭐 이때쯤 내겠지만 중간에 바로 돈을 냈대. 완납을 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돈을 이때 완납했으니까 이때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아니면 그 기한이 아직 지나지 않았으니까 기한이 지나면 소유권 취득하는지. 언제 소유권 취득해요? 완납하면. 기한 경과가 안 됐어도 매각 대금을 완납하면 이때 완납 시에 바로 소유권 취득이다. 이때가 아니라 그 기한이 안 지났어도 완납만 하면 소유권 취득해. 바로 그냥 매각 대금 완납하면 그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거기 매각기일, 매각결정기일 있죠. 그래서 허가 불허가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허가 결정 떨어지면 대금 지급 기한 돈 내는 거고. 돈을 안 내면 어떻게 하죠? 재매각 다시. 그래서 일단 크게만 설명을 드려보면 세매각이라는 게 있고 재매각이라는 게 있어요. 자, 세매각은요 유찰된 거예요. 유찰. 그러니까 낙찰된 게 아니죠. 낙찰이 아니란 얘기예요. 재매각은요 유찰된 게 아니야. 뭐 된 거죠? 낙찰이 됐다는 얘기죠. 낙찰. 이제 자 유찰 시 이게 뭐냐면 아무도 입찰에 참여하지 않는 거. 유찰. 그때는 저감시켜요. 값을 떨어뜨려. 최저 매각 가격 원칙 20%를 떨어뜨려. 왜 아무도 입찰에 참여하지 않는 거죠? 비싸니까. 그러니까 값을 떨어뜨린다고요. 그때 하는 게 세매각. 유찰 시에 다시 하는 게 세매각. 20% 저감시킨 다음에. 재매각은요. 낙찰은 됐어요. 근데 낙찰자가 돈을 안 낸 거예요. 유찰된 게 아니잖아. 입찰에 참여했잖아요. 사람들이. 참여해서 낙찰까지 됐는데 돈을 안 냈다고. 그래서 하는 게 재매각. 그러면 이 재매각은 값을 떨어뜨리는 거 저감 있어요? 없어요? 없다. 왜? 낙찰 됐었잖아요. 유찰 시에만 아무도 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거 유찰 시에만 저감시켜라. 그렇게 되죠. 그래서 얘는 저감이 있고 얘는 저감이 없고 그렇게 되죠. 낙찰됐었으니까 유찰됐나 낙찰됐나를 잘 보셔야 돼. 이게 그래서 대금 지급 기한에 돈을 안 내면 미납하면 재매각을 한다. 그렇게 되고 그리고 대금 지급 기한에 돈을 다 내면 소유권 취득하고 그래서 이제 등기 받고 물건 받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등기 없어도 돈만 완납하면 소유권 취득. 소유권 이전 등기는 법원에서 촉탁해 주는 거고 등기 받고 물건도 받고 대금 완납하고 6개월 이내에 물건을 받아야 돼요. 6개월 지나면 소송을 또 해야 돼요. 명도 소송. 6개월 이내면 인도 명령이고 대금 완납하고 6개월이 기준이에요. 6개월이 지났다. 따로 또 소송을 해야 돼. 명도 소송. 6개월 이내다. 인도 명령으로 받으면 돼요. 이게 기준이 되고 그렇게 되고 119페이지에서 몇 가지만 좀 설명드려보면 경매 절차 및 권리 분석이 있는데 1번 경매 절차에서 양가로 1번 이제 경매 신청을 하니까 경매 개시 결정을 한다 그랬어요. 이제 경매가 개시가 되면 이런 효력이 있어요. 압류 효력이 생겨. 그 경매 부동산을 압류하는 효력이 생겨요. 그게 동그라미 2번이에요. 얘는 잘 나오죠. 압류 효력. 경매가 개시되면 압류 효력이 생기는데 그거는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된 때 또는 경매 개시 결정이 송달된 때 둘 중에 빠른 때 생기는데 간단해요. 경매가 개시가 되면 압류 효력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도 뭐가 잘 나오면 이게 잘 나와. 경매가 개시가 됐다. 그러면 뭐가 생긴다? 압류 효력이 생긴다. 그 경매 대상 부동산을 압류하는 압류 효력이 생긴다. 이렇게 발생. 개시가 된대. 이제 이게 잘 나와요. 경매가 취하됐대. 경매 취하. 그러면 이 압류 효력은 어떻게 될까요? 소멸. 경매 취하하면 경매하지 않잖아요.
경매를 하지 않으니까 이 압류 효력도 소멸하게 된다. 경매 때문에 생긴 압류 효력이니까 경매를 안 하면 압류하고 있을 이유가 없잖아. 소멸. 근데 문제가 이제 이렇게 나와. 누군가가 경매에 참여했대요. 매수 신고가 있은 뒤에 누군가 이제 경매에 참여했어요. 그 뒤에 경매가 취하됐어요. 그럼 압류 효력은 소멸한다. OX. 누가 이제 경매에 참여를 한 거예요. 참여한 다음에도 소멸될 수 있어. 이제 경매가 취하될 수 있어요. 매수 신고가 있은 뒤 경매가 취하됐다. 압류 효력은 소멸한다. 맞아요. 오. 무조건 간단해. 경매 취하되면 압류 효력은 무조건 소멸. 누가 경매에 참여했나 안 했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경매를 안 한다고 지금. 경매가 취하되면 경매 안 해요. 그러면 압류 효력은 소멸. 어떤 우리를 막 꼬시려고 앞에 막 단서를 붙인다고. 매수 신고가 있었다. 뭐 했다 막 나온다. 아무 의미가 없어. 경매를 안 하면 압류 효력은 소멸한다. 왜? 경매 때문에 생긴 효력이니까. 경매 취하되면 압류 효력은 소멸한다. 요거 기억해야 되고. 그런 말이 있고. 그게 동그라미 4번이죠. 경매 신청이 취하되면 압류 효력은 소멸한다. 가로하고 무조건이야 이거. 앞에 무슨 단서가 붙건 뭐하고 나오건 아무 의미 없어. 무조건 경매 취하되면 압류 효력은 소멸된다. 그런 거고. 동그라미 5번 매수 신고가 있은 뒤 경매 신청 취하는 경우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도 압류 효력은 소멸한다 그거예요. 물론 그때는 요건이 좀 까다롭지만 어쨌거나 경매 신청이 취하되면 압류 효력은 소멸한다 그거예요. 그것만 주의하면 되고. 양가로 2번은 배당 요구 종기 결정 공고에서 동그라미 2번은 좀 중요하죠. 동그라미 2번은 뭐냐면 이거예요.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런 경우를 한번 설명해 드려볼게요. 이것도 잘 나오는데 나중에 되면 이게 또 자세하게 설명을 못 드려서 자 이런 경우에 전세권이 있었어요. 그리고 후순위로 저당권이 이렇게 있었어요. 자, 내가 이제 참여하는 사람이 경매에 참여해요. 이런 상황이야. 등기부를 봤더니 이렇게 돼 있어. 이거 참여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돼. 왜냐면 저당권 위에 무엇인가 있으면 이걸 내가 떠나야 돼. 낙찰자가. 아까 선순위에 전세권이 있으면 이 전세 보증금을 낙찰자가 떠안는다고. 떠안아요. 만약에 저당권이 맨 위에 있다. 신경 쓸 거 없어. 그냥 다 소멸돼. 저당권은 밑으로 다 죽여버려서 그거는 경매에 참여해서 살만하다고요. 근데 지금 위에 전세권이 있으면 얘는 경매로 소멸되지가 않아요. 낙찰자가 떠안아야 된다고. 그래서 내가 참여 안 했어요. 이제. 근데 봤더니 이 전세권자가 뭐 했다? 배당 요구를 했어요. 아까 달라고 한 거. 경매 절차 법원에서 달라고 했어요. 얘가 달라고 하면요. 소멸돼요. 그러면 이 저당권 밑으로는 어차피 다 소멸이고 저당권 밑으로는 다 소멸되고 얘는 지가 달라고 해서 소멸됐어요. 그럼 등기부가 어떻게 될까? 다 소멸. 다 소멸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이때는 경매에 참여해서 살만하죠. 그래서 이제 경매에 참여한 거예요. 얘가 배당 요구해서 다 소멸되니까. 근데 갑자기 얘가 배당 요구를 처리한대. 저 배당 안 받겠습니다. 이렇게 돼. 얘가 만약에 배당 요구를 처리하면 배당 요구 안 한 거니까 어떻게 되죠? 떠안아야 된다고. 그럼 낙찰자 뒤통수를 치게 되잖아. 내가 경매에 참여한 이유는 뭐냐면 이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해서 달라고 해서 다 소멸되니까 참여한 거예요. 내가 떠안는 게 없으니까 부담이 없으니까. 근데 이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처리하면 전세권을 내가 또 떠나야 된다고. 그러면 뒤통수를 맞게 되니까 배당 요구 종기가 지난 뒤에는 처리하지 못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양가로 2번에 동그라미 2번을 한번 읽어볼게요. 배당 요구의 유무에 따라 매수인이 인수해야 될 부담이 바뀌는 경우 선순위에 있는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한 경우 그런 경우죠. 그런 경우에는 배당 요구한 채권자는 배당 요구 종기가 지난 뒤에는 이를 처리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처리해버리면 낙찰자 뒤통수를 치게 되니까 깜짝 놀라잖아요. 그런 경우죠. 그렇게 되고 됐고 그 다음 양가로 3번 매각 준비에선 따로 볼 게 없고 양가로 4번도 볼 거 없고 양가로 5번 매각 기일에서는 볼 게 있네. 넘겨보시면 130페이지에서 동그라미 2번 매각 방법 셋 중 한 가지거든요. 호가 경매 기일 입찰 그리고 세 번째 줄에 기간 입찰. 주로 우리가 배우는 건 기일 입찰. 매각 기일에 참여해서 입찰 서면 내는 거 그거지만 셋 중 한 가지다. 호가 경매 구두로 하는 거 불러오면서 말로 하는 거 그리고 기일 입찰 기간 입찰. 기간 정해놓고 입찰서를 서면으로 보내는 거예요. 셋 중 한 가지다. 방법은. 그리고 동그라미 3번 매수 신청 보증은 별표고 무진장 나왔어. 시험에. 무진장. 정말 무진장. 기출문제를 보면
최저 매각 가격이 10분의 1로 한다 이렇게 돼 있고, 자, 이게 보증금이 두 가지가 나와요. 우리 보증금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지금 매수 신청 보증금이죠. 이게 있고, 그리고 항고 보증금이라는 게 있어. 이따 찾아볼게요. 매수 신청 보증금 경매에 참여할 때 이게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이에요. 항고 보증금은요, 이게 뭐냐면 경매 끝났고 허가 결정이 떨어진 거예요. 경매 끝난 거야. 근데 그 경매에 불복을 하는 거. 항고가 불복 그런 거야. 불복. 나 이 경매 반댈세 불복을 하는 거. 그럴 때는 경매가 끝났으니까 낙찰대금이 있다고요. 그게 매각대금. 이게 낙찰대금이 10분의 1을 보증금으로 내고 불복하래요. 보증금이 두 가지가 있으니까 바꿔서도 잘 나오고 특히 위에 게 더 잘 나와요. 매수 신청 보증금 최저 매각 가격이 10분의 1이지 이거를 매수 가격 X, 매수 신고 가격 X. 별짓 다 해 이거. 이거 뭐냐면 자기가 쓴 금액. 자기가 입찰서에 쓴 금액이 10%를 보증금으로 내는 게 아니라 최저 매각 가격이 10%를 보증금으로 내려요. 최저 매각 가격이 10%를. 그러면 동일 부동산에 대해서 참여하는 사람들은 보증금이 똑같네? 똑같아요. 최저 매각 가격이 10분의 1이니까. 옛날에는 그게 아니었어. 자기가 쓴 금액이 10분의 1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보증금이 다를 수가 있었다고요. 자기가 낮은 금액을 적으면 그거의 10분의 1. 그랬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지금은 똑같다고요. 최저 매각 가격이 10분의 1이다. 경매에 참여하는 사람 내는 보증금이 동일하다. 그리고 항고 보증금은 경매가 끝났다고요. 그럼 낙찰된 대금이 있잖아. 그거에 10분의 1을 보증금으로 내고 불복을 해라. 나는 이 경매 반댈세. 그렇게 하는 거고. 그래서 어디 있냐면 131페이지에서 양가로 7번에 동그라미 2번이 있어요. 131페이지 양가로 7번 매각이 확정해서 동그라미 2번.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해서 항고하고자 하는 자. 불복. 경매 끝났는데 불복하겠다. 그때는 매각 대금이 10분의 1을 보증금으로 내고 불복을 해라. 그래서 매수 신청 보증금인지 항고 보증금인지를 잘 봐야 되고. 이렇게. 다시 돌아와서 130페이지에서 동그라미 3번 매수 신청 보증 중요하다 그랬고 최고가 매수 신고인 그리고 동그라미 5번 차순위 매수 신고인이 있는데 자 차순위 매수 신고인 요거 설명을 드려볼게요. 뭐냐면 최고가 매수 신고인은 그냥 딱 알겠잖아요. 그죠? 가장 높은 금액 적은 사람. 차순위가 문제야. 이게 올해 말고 작년에는 계산 문제가 나왔었어. 한 번도 안 해봤으면 다 틀려. 이거. 자,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최저 매각 가격 2억이었어요. 그럼 경매에 참여할 때 내는 매수 신청 보증금 얼마일까? 10분의 1, 2천 이렇게요. 최저 매각 가격이 10분의 1 보증금을 내고 참여해라. 그래서 이 부동산에 대해서 A, B, C, D 이 4명이 참여하게 된 거예요. A는 얼마 적었냐면요. 2억 5천을 적었어요. 얘는 2억 3천. 그리고 C는 2억 2천. 얘는 2억 이렇게 적은 거예요. 자 그러면 최고가 매수 신고인 누구? 얘가 최고가 매수 신고. 그럼 차순위는 B. B 맞나요? 아닐 수도 있어. B가 안 될 수도 있어. 이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차순위는 최고가 매수 신고 금액에서 보증을 빼래. 2천을 빼래.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볼게요. 이 금액을 바꿔서 이러면 얘가 2억 4천이고 얘가 2억 3천이래요. 만약에 이렇게 하면 그러면 더 헷갈릴 수 있죠. 얘가 아니라 이걸 빼래. 그럼 얼마 나오냐면 2억 3천 나오잖아요. 이렇게. 최고가 매수 신고 금액에서 이 보증을 빼란 얘기예요. 2천을. 2억 5천에서 보증을 빼라. 그럼 2억 3천 나오죠? 2억 3천 이거를 넘을 때만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 법에. 그러니까 얘도 되고 넘을 때만인데 얘까지도 돼요. 얘는 너무 낮아서 안 되고 금액이. 이 둘은 될 수 있다고. 둘은. 만약에 둘 다 했으면 얘가 되는 거예요. 근데 B가 차순위 매수 신고를 안 했대요. 그러면 C가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무조건 B가 되는 게 아니라 없을 수도 있어요. 차순위는. 저 차순위라도 할게요라고 신고를 본인들이 하는 거예요.
할 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최고가 매수 신고 금액 2억 5천에서 보증을 빼라 2억 3천 이거를 넘을 때만 할 수 있다. 그래서 둘 다 할 수 있는데 둘 다 있으면 얘가 되고 얘가 안 했으면 얘가 되고 얘는 할 수는 있다고요. 얘는 아예 그게 안 되고 너무 낮은 금액으로 차순위가 되면 안 되니까 이런 제한이 있는 거예요. 요 계산 문제가 한번 나왔었죠. 여기 한번 해보면 별거 아닌데 한번 읽어볼게요. 그거를 자 동그라미 5번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에 있네.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에 차순위 매수 신고는 그 신고액이 최고가 매수 신고액에서 그 보증을 뺀 금액을 넘을 때만 할 수 있다. 넘을 때만 이렇게 됐을 때도 초과 같지만 그게 아니라 이상이에요. 같아도 할 수 있어. 같아도. 그래서 2억 5천이면 빼서 2억 3천을 넘을 때만 할 수 있다. 그리고 한 번만 해보면 또 나왔을 때도 안 틀려. 근데 안 해봤으면 틀린다고 이거는. 계산 문제가 있었어. 근데 이 계산 문제가 나오기 전에도 이 문장은 정답으로도 여러 번 나왔었고 또 한두 번 나온 게 아니야. 근데 계산 문제만 처음 나온 거지. 작년에. 그래서 이 표현들을 잘 봐둬야 된다. 그렇게 되고 그리고 조금 쉬었다가 동그라미 4번 최고가 매수 신고인도 약간 문제 되는 게 있어서 하나 설명드려 볼게요. 좀 쉬겠습니다.